때는 1992년 7월 14일. 저 멀리 유럽에 있는 풍차의 나라 어디? 네덜란드. 네덜란드야. 한국인 노신사 이기항 씨가 신문을 보고 있어. 여보, 이리 와봐요. 아니 이 기사 좀 읽어봐. 기사의 내용은 이래. 부부가 사는 곳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어느 오래된 건물이 재개발로 인해 매각될 위기에 처했다는 거야. 부부는 그 기사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 이 건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인수합시다. 부부는 평생 벌어온 돈 20만 불을 다 털어서 넣었어. 그리고 1년 후 고생 끝에 마침내 이 건물을 인수하는 데 성공해. 자, 수백 년 전에 지어진 이 허름한 건물. 도대체 이 건물이 뭐길래 부부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땅이 좋은가? 땅을 보고 자 부부가 사들인 낡은 이 건물엔 매우 특별한 사연이 숨겨져 있었어. 무려 100년 전에 머나먼 네덜란드에 있는 이 건물을 찾아온 한국인들이 있었거든. 바로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으로 불리던 시기. IMF가 한국에 비해 9,300km가 넘는 긴 여정 끝에 이 건물에 도착했던 3명의 한국인이 있었어. 그들은 누군지, 그리고 왜 이 먼 곳까지 찾아와야만 했고 이 건물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부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왜 이 건물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부터 낱낱이 알려줄게. 고종은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서 근대화를 이루고자 했던 시기야. 그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 그렇게 황제가 된 지 8년이 되던 해였어. 이때가 몇 년도라고 했지? 1904년. 이때 시대 상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 바로 서세동점. 서양 세력이 모두 동쪽을 점령하려 들던 시기. 가까이 있던 일본,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앞다퉈 한국으로 몰려들었어. 왜냐, 이 세계 열강들이 대한제국을 두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기 시작한 거지. 수호커는 황실 도서관이었어. 고종은 이곳에 머물기로 해. 그리고 이곳 수호커는 치욕적인 역사의 현장이 되고 말아. 자, 1905년 11월 17일. 가장 치욕적인 날이라고 얘기하는 을사늑약이 바로 이곳 수호컨에서 체결됐어. 이렇게 을사늑약 이후 수호컨은 중명전으로 이름을 바꿨어. 광명이 계속 이어져 그치지 않는다라는 의미래. 하지만 이 중명전은 고종 황제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어. 항상 일본의 감시 속에서 지내야 했거든. 주위의 대신들도 친일파로 가득해. 그러던 1907년 3월 24일 밤, 고종 황제는 비밀리에 한 남자를 중명전으로 불렀어. 이 대한제국의 운명을 건 임무를 내려.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이름은 이준, 나이는 48세. 되게 포스 있고 당시 직업은 검사였어. 을사오적을 처단하려다가 붙잡힌 인물들을 특별사면 대상으로 적어 올려. 하지만 이준의 상관인 형사국장이 마음대로 명단을 수정해버렸어. 일제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 빼버린 거야. 이준은 참지 않았어. 그러니까. 바로 이 상관을 고소해버려. 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와 친일을 단죄하는 사람. 이 일로 검사 옷까지 벗게 됐지만 대신 고종 황제의 눈에 들게 됐어. 이준의 강직함을 보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긴 거야. 뭐였을까? 어떤 인물이었을 것 같아?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은밀한 굉장히- 작전? 고종 황제가 비밀리에 내린 칙명은 이랬어. 황제의 특사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하라. 그리하여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각국 대표들에게 알리고 대한제국의 주권을 회복하도록 하라. 만국평화회의는 세계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열리는 국제회의잖아. 대한제국도 이미 초청을 받은 상황이었어. 하지만 그 뒤에 을사늑약으로 뭘 뺏겼지? 외교권. 외교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됐잖아. 그래서 일본 몰래 비밀 특사를 보내기로 결심을 한 거야. 이게 바로 헤이그 헤이그 특사야. 특사였어. 시간이 흘러 5월 9일 이주는 무사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해.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 고종 황제가 임명한 또 다른 특사가 거기서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바로 이 사람이야. 이름은 이상설. 나이는 37세야. 조선시대의 마지막 과거에 급제한 분이야. 성균관 대사성을 거쳐서 의정부 참찬까지 올라갔어. 서전서숙이라는 학교를 세워 그가 전 재산을 털어서 만든 교육기관이었어. 학비는 무료. 반일 민족 교육이 그 학교 교육의 핵심이었어. 이상설은 교육으로 독립운동을 이어나간 거야. 그러던 중 그에게 한 통의 정보가 날아와. 바로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이준이 보낸 정보였어. 이상설은 곧장 이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두 특사가 드디어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나게 된 거야. 그렇게 황제의 칙령을 공유한 두 특사는 곧바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헤이그로 향해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는 임무. 자, 이상설과 이준, 보름 만에 중간 기착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내렸어. 세 번째이자 마지막 특사를 접선해야 했거든. 이름은 이위종. 자, 이위종, 한마디로 말하자면 언어 천재였어. 총 7개 국어를 할 수 있었다고 해. 완전 천재네. 당시 외교에 있어서는 불어를 공용어로 썼거든. 자, 이렇게 3명의 특사가 모였어. 헤이그에 도착한 건 1907년 6월 25일. 마침내 운명의 땅 헤이그에 도착한 거야. 만국평화회의가 개막한 지는 이미 열흘이 지난 후였어.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작은 호텔에 여장을 풀어. 그리고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 특사들은 호텔 바깥에 태극기를 걸었어. 대한제국을 대표하는 공식 특사임을 알린 거야. 아, 멋있다. 그리고는 그 평화회의가 열리는 장소로 향해. 특사들은 평화회의위원회를 찾아가서 고종 황제의 친서를 전달했어. 그리고 일본의 불법 행위를 회의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해. 한국은 네덜란드의 초청국 명단에 없으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없다고요? 아니 아까 초대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치? 여기서 보여줄 게 하나 있어.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기 1년 전에 러시아에서 개최국인 네덜란드에 보낸 초청국 명단이야. 코리아 있네. 맞아. 불어로 한국이라고 적혀 있어. 그들이 보기에 대한제국은 이미 희망이 없다고 본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 굳이 불편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던 거야. 말만 평화회의네요. 그래서 특사들은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결심했어. 각 나라에서 온 시민운동가 그리고 150여 명의 기자들이 있었어. 아, 그래서 특사들은 그들을 만나기로 해. 사흘 후 저녁 8시 한 장소에 150여 명의 기자가 빽빽이 들어찼어.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청년 이위종이 연단에 나섰어. 그는 유창한 불어로 연설을 시작해. 일본은 평화,
평화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기관총 앞에서 어찌 평화로울 수 있는가? 한국의 독립과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극동의 평화란 있을 수 없다. 기자들은 즉석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요. 와, 100명 넘는 사람들이요. 특사들의 뜨거운 외침은 다음 날 한국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보도됐어. 그 후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관한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해. 비록 평화회의장에서 열강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진 못했지만 훨씬 더 파급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그냥 이 기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한테 더 알리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늘이 도운 기회인 것 같은데. 최고의 이 조합이 만들어낸 그렇네. 저 한편의 진짜 드라마 같아요. 하지만 그 후 특사들에게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와. 이휘종이 아버지의 급한 연락을 받고 잠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간 후였어. 7월 14일 저녁 7시경 홀로 호텔방에 남아있던 이준이 사망했어. 갑자기? 너무 갑작스럽지. 사실 이준의 사망 원인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어. 기록이 모두 달라서 아직까지도 어떤 게 진실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해. 하지만 분명한 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던 중 순국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그의 이름 뒤에 열사라는 칭호가 붙게 돼. 이준 열사의 죽음으로 특사들의 활동은 공식적으로 끝을 맺게 됐어. 그리고 고종 황제의 운명도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됐지. 이토 히로부미는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순종을 황제로 세웠어. 자, 그럼 헤이그에 남은 이상설과 이휘종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끝까지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맞아. 두 사람은 주저앉지 않았어. 네. 그 노력 중에 하나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어. 하지만 루즈벨트는 면담을 거절해요. 거절했어. 이상설과 이휘종은 다시 헤이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아직 이준 열사의 유해를 모시지 못했거든.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헤이그 교회의 공동묘지에 이준 열사의 유해를 안장했어. 그 후 특사들의 삶은 어땠을까? 각자 일을 하기 위해 이런 팀들을 많이 만들었을 것 같아. 더 치열하고 음, 더 바쁘게 움직였을 것 같아요. 맞아. 이휘종은 항일 의병 운동에 뛰어들었다고 해. 하지만 1920년 이후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 아마 어느 전쟁터에선가 사망하지 않았을까 추정만 될 뿐이야. 자, 그렇다면 이상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1910년 결국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탄했어. 국권을 완전히 상실한 거야. 그렇게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어. 비록 이 나라를 빼앗겼지만 반드시 나라를 되찾고 말겠다. 이상설은 헤이그를 떠난 이후 단 한순간도 독립의 의지를 꺾지 않았어. 그는 국내외의 모든 의병을 통합한 단일 의병 부대 13도 의군을 만들었어. 그리고 최초의 해외 정부인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한 이상설은 정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라. 와, 진짜 대단하시다. 하지만 오랫동안 타지를 떠돌며 몸을 돌보지 못한 탓이었을까? 병을 얻은 이상설은 1917년 러시아 우스리스크라는 도시에서 사망하고 말아. 그는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 동지들은 합세하여 조국 광복을 기필코 이룩하라. 나는 조국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니 어찌 고혼인들 조국에 돌아갈 수 있으랴. 내 몸과 유품은 모두 불태우고 그 채도 바다에 날린 후
제사도 지내지 마라. 그렇게 이상설 선생은 너무나 춥디 추운 먼 타국에서 숨을 거두셨어. 함께 있던 일행들은 유언을 따랐어. 그리고 그 뼈가루를 수입훈 강에 뿌렸다고 해. 수입훈 강물은 흘러 동해로 이어져. 정말?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고국에 도착은 어. 하셨겠구나. 묘소 하나 남기지 않고 떠나셨지만 넋이나마 조국으로 돌아가시길 바랬던 건 아니야. 그리고 헤이그에 또 하나 새로 생긴 게 있거든. 사제를 털어서 인수했던 바로 그 건물. 네. 이제 어떤 건물인지 감이 와?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혹시 감이 와? 태극기를 꽂았다? 맞아. 부부가 인수한 건물이 헤이그에 도착한 새 특사가 머물렀던 호텔이었어. 아. 와. 특사들이 묵었던 당시의 사진이야. 그리고 이건 지금의 모습이야. 우와.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우와. 그 비슷하지 건물 않아? 모양 그대로 보존하고 그냥 보수만 했네. 오. 이준 박물관으로 맞아. 바꾼 거네요.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지. 바로 이준 열사 기념관. 아, 그래서 그 인수를 하셔서 이 기념관을 만드신 건가요? 그렇지. 자, 30년 전에 재개발로 매각될 위기에 처한 이 건물을 기양씨 부부가 끝까지 지켜낸 이유야. 1995년 기념관을 개관한 뒤로 부부의 일과는 똑같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암스테르담에서 매일 아침 기차를 타고 와서 기념관을 여신대. 동네 분들도 아니야. 어떡하지?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 어떤 일일까? 뭐 이렇게 기도 같은 그런 뭔가 뭐 하시지 않을까요? 청소? 건물 앞에 태극기? 태극기를 내거는 일. 나 되게. (117년) 전 이곳을 방문한 특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루 종일 방문객을 맞이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가신대. 이 똑같은 일과를 반복한 지 29년째. 어느새 부부는 90살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셨어. 언제까지 기념관을 지키실 건지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졌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답하신다고 해. 건강이 허락하는 때까지. 네. 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다가 갔다라고 하는 게 우리로서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네. 너무 숙연해진다. 그치? 이런 역사를 지키려고 하시는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분들이 또 기억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그 건물은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을 거야. 잊지 않고 기억해서 후대에 전달해주는 것이 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뤘어. 만약에 그 세 분의 특사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신다면 또 뭐라고 하실까? 좋아하실 수도 있고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상하시던 대한민국이 아닐 수도 있으실 것 같지만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 연락이 안 돼요. 죽은 딸에게서 메시지가 온다. 뭔가 패턴이 비슷하니까. 아니요, 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인 게 맞아요. 쳤나봐. 이제 어떻게든 시신이라도 찾아야 해. 말이 안 된다, 상황이. 이어진 최 씨의 진술은 정말 충격적이야.